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현충일에도 대북전단 20만 장을 보냈고 또 지난 주말에도 또 한국으로 오물풍선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마저 효력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적 충돌 위협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오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꼭 잘 지내지 못했어요. 왜 잘 못 지내셨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예. 또 개인적으로 뭐 몸의 잔병들도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사실 이인영 의원님하고 인연이 깊은데 전국연합에서 처음 뵀던 것 같아요. 네. 90년대. 예. 제야단체 일할 때였어요. 예, 그때.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 들어오시고 네. 의원 하시면서 쭉 줄곧 배워왔었는데 이제 5선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예. 또 다를 것 같아요. 뭐 3선, 초선 때, 재선 때, 3선, 4선, 그리고 5선이 되면 또 다른 생각이, 정치에 대한 생각이 또 많이 깊어지시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로 당선되시고 나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치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우선 국가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감 네. 뭐 이런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이런 것들을 늘 염원하고 실천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더 성숙해져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네. 단절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다시 평화통일의 운명으로 우리 민족의 진로를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고민 뭐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딱히 오늘 인터뷰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오늘이 보니까 그 6월 60 민주화 운동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때 전대엽 1기 의장으로서 사실은 그때 함성이 지금도 귀에 들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37년 전의 오늘과 그리고 그 37년 후 이제 정치에 몸담은 오늘의 차이도 많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따지고 보니까 그때는 군사 독재와 싸우셨고 지금 민주당은 검찰 독재와 싸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좀 있으십니까? 거리에서 투쟁하던 사람들이 국회나 정부에도 많이 진출했고 네. 또 대중들의 투쟁 못지않게 정치인들의 투쟁 이런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직접적으로는 군인들과 군사 독재와의 싸움이 지금은 기회주의 검찰 세력과의 싸움으로 변하긴 했는데 민주주의의 완성, 네. 이것을 위한 뭐 최후의 투쟁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완성 최후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굉장히 센데요. 예, 여전히 그때 37년 전처럼 맨 앞열에 서서 싸우실 겁니까? 다시 그런 순간이 오고 또 네. 결단해야 한다면 뭐 주저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더 훌륭한 그 후배들도 눈에 띄고 네. 또 더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 한켠에서 그분들의 어떤 자율적인 행동 네. 또 뭐 탁월한 리더십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또 뒷받침하는 것도 주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늘 뭐 제가 앞서서 앞에 서서 싸워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하여간 많은 분들은 이인영 의원에 대한 기대와 역할 뭐 여전히 좀 기대하는 게 많지 않나 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뭐 그런 순간이 온다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예, 주저하지 않겠다. 네. 어떻게 싸우실지 잘 싸우겠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워낙 이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오늘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 또 북한으로부터 오물풍선이 330개가 날아왔고요. 그 중에서 남한 땅의 공중으로 이제 그 목격된 것은 모두 한 8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떤 분들은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민간 단체인 그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끊임없이 대북 전단을 보내고 그리고 또 오물풍선을 받고 이게 뭐 어떤 패턴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우발적 충돌이 네, 국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고 또 국지전이 발생하면 국가 전체 국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고 또 그게 남북 간의 국가전을 넘어서 동북아의 국제전으로 비약될 가능성도 꽤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은 재래식 무기 간의 대결을 넘어서 핵무기 혹은 뭐 첨단 무기의 대결로 비화할 가능성들도 너무 높은 곳이기 네. 때문에 일종의 화약고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아주 작은 우발적인 충돌이라도 우리가 신중하고 네. 조심해서 대하는 것이 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혹은 부분적인 집단의 어떤 그 무모한 용감성, 네. 뭐 소신 이런 것들의 이름 아래 자칫 잘못해서 더 큰 자유를 네. 전쟁의 참화로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행동들을 왕왕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신중해야 되고 또 국가나 정부도 네. 국민의 생명 또 안전 이런 것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고 네. 또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네. 또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예.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대결의 악순환에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탈북 단체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 네. 그 마음을 한편에서는 이해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 큰 국가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고 예.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좀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또 실제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그런 그 대결의 악순환 비슷한 것, 네. 그 사이클이 시작되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과정들을 네.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경찰들이 와서 이거 말리기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다. 와서 자유롭게 날리고 물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네. 사실 그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이런 것들의 위협이 있을 때는 경찰관의 어떤 직무 집행과 관련한 네. 법률 이런 네. 것들로서 이렇게 좀 제어할 수 있도록 이런 네. 부분들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 하더라도 날짜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을 네. 신고하고 하게 하면은 더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예.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그 정신들은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예. 그것을 이렇게 방관하고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표현의 자유가 네.
사회와 공공의 어떤 안녕, 질서 이런 것들을 위배할 때는 예. 우리 헌법 정신에서도 예. 그 부분들은 이렇게 좀 법률로 제어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정부가 표현의 자유의 이름에 숨어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네. 방치하는 거는 예. 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무책임한 태도다. 이번에 자유북한 운동 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보낼 때 기자들이 언제 뿌리실 겁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뿌린 다음에 알려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쪽에서는 계속 대북 전단을 뿌리고 우리가 뭐 달러도 넣고 뭐 USB도 넣어서 K-팝을 알리고 북한의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차원에서 보내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북에서는 어쨌든 오물풍선이 이제 계속 날아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젯밤 11시 넘어서 발표한 것이죠. 삐라와 확성기를 도발을 하면 새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로 밝힌 걸로 보이는데 점점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이 기존에 이제 오물풍선을 네. 100개 보냈다면은 네. 그걸 500개 보내는 식으로 이제 수량의 네. 증대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목침지뢰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강물이나 하천을 네.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다의 조류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또 그에 다른 대비 예.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예.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어떤 그냥 비군사적 물리적 수단 이런 정도에서 되면 그나마 네. 다행인데 이게 예. 이제 목침지뢰 같은 거는 군사적인 수단이겠습니다만 네.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수단으로 예. 총알이나 포탄에 의한 원전 타격 예. 이런 부분들까지 온다면 그거는 국지전화될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네. 더 이상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도록 예. 이렇게 전국을 관리하는 정세를 관리하는 이런 과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하고 실제로 시도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임무 과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보다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지만 별로 듣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본다면 사실상 국지전을 예상하고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대북 확성기 재개하면 원점 타격하겠다고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불을 보듯 뻔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힘에 의한 평화 네. 이런 것들이 일면 대중에게 네. 설득의 어떤 논리 구조 네. 이런 걸 가질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기본적인 어떤 힘 이런 네, 것들에 네. 근거한 안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예. 그런 정신에서도 일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형용 모순일 수도 있고 네. 논리적인 모순일 수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좀 모자란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고 모자란 봐요. 생각일 예.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는 힘자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화, 협상 이런 네. 것들은 꼭 필요한 일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기 이전 단계에서 기본 평화를 깨트리는 네. 혹은 공격에 대한 대응 이런 차원에서 힘은 필요한 것이지 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 협상 과정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매파라 하더라도 네. 당신들이 외교와 협상 과정으로 나서지 않으면 나는 더 많은 포탄을 살 수밖에 없다. 뭐 네. 이런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국방장관 같은 사람들도 그 평화를 위한 대화 협상을 계속할 것을 주문하고 네. 외교적인 어떤 수단 이런 예. 것들이 늘 동시적으로 예. 가동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네. 힘에 의한 평화에서 힘의 방점을 찍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나아가는 이런 예. 생각이 분명한 한 대화 협상 과정들은 예. 한시도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평화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 없이 그냥 힘에 의한 평화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거는 예. 좀 모자라고 예. 또 부족하고 예. 그런 그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나는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적어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그 해결 능력 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예. 것들을 뭐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오히려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네.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대화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보수적인 사람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당연히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네. 동의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더 큰 국론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마음껏 네.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식들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역발상을 하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고 네. 일면적인 네. 이런 방법만 그 되풀이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정말 평화로 나가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네. 품게 해요. 예. 그래서 그냥 취임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에 의한 평화, 힘에 네. 의한 평화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예. 그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 진정한 평화엔 별 관심 없고 나는 대결만 네.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걱정되고 위험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 힘에 의해서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수주의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막 갑자기 느닷없이 날아온 오물풍선 때문에 차창 유리가 깨지고 막 아이들 초등학교 운동장에 유리 파편이 튀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못 하고 있다. 저는 뭐 이게- 북에서 그 예. 오물풍선을 보내서 이렇게 군이 아닌 네. 민간인 지역에 떨어지고 민간에게 피해를 주는 예. 이 과정 자체도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상식에 배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많은 사람들이 뭘 저렇게 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대응하나 뭐 예. 이렇게 예. 비판하고 있는 예. 점들을 북에서도 예. 오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전국 관리, 정세 관리 잘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다고 해서 네. 북의 그런 행동을 뭐 당연하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은 없죠. 거의 없을 예, 거라고 예, 생각하니까요. 예, 예. 그 북에서도 좀 더 이렇게 뭐 고차원적인 예. 이런 그 심리전을 할 수 있다면 뭐 하겠죠. 네. 그러나 아직 그러지 못한 수준에 있으니까 저러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보여져요. 오히려 그런 힘과 힘의 대결 이런 것들은 북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힘과 힘의 대결로 가면 사실 군사력과 군사력의 대결로 가게 될 거고 네. 그러면은 뭐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군비 경쟁 네.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네. 북이 설사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남쪽에서 첨단 무기의 도입이나 첨단 그 군 시설, 네. 뭐 기술, 예. 뭐 이런 것에 더 많은 군비를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네.
그거는 북에게도 되게 힘든 네. 이런 그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이런 예.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북도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이 상태를 좀 이렇게 멈추고 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과정으로 나오는 것이 예. 북에도 도움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남은 이미 힘에 의한 그 평화 이런 것들은 더 말로 그렇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어떤 우위의 예. 선 이런 과정으로 예.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제가 세계 국방력 6위국가 제가 봤던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2005년도에 북이 뭐 8위고 우리가 뭐 15위 정도 예. 이렇게 됐었다면 이미 지금 2022년, 23년 예. 거치면서는 뭐 남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한 6위, 예. 그 북이 뭐 23위에서 25위, 26위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예. 그 통계 자료들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 힘의 그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평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옹졸한 거고요. 예. 그 힘의 우위는 명확하게 있는 거고 예. 핵 문제가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핵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과제를 중시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식 이런 거를 통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재앙적인 네. 이런 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힘에 의한 그 평화 이런 걸 네.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사실은 더욱더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예.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윤석열 정부가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 알면 당연히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평화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사이클로 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화와 뭐 타협을 위해서 일단 만나야 되는데요. 그 만남을 좀 제한을 해야 되죠. 80년대 같으면 뭐 가자북으로 오라담으로 막 이러면서 학생운동 뭐 시민사회단체 그때는 시민단체는 없었고 사회단체들이 이제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남북 대화도 추진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또 사회교류도 하고 뭐 인도적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대화, 교류, 협력 이런 거 했다는 거 못 봤고 오히려 통일부가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통일부의 역할도 줄여버리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게 뭐 대화하자,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남북 화해와 평화 무드를 새롭게 조성할 거냐. 안 그러면 정말 심각한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 남북 관계는 그 뭐 과거의 역사를 놓고 보면 늘 전격성이라는 것이 작동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작동할 때 많은 국민들이 왜 갑자기 저래 이러지 않고 네. 그걸 또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네. 그건 보수 정부든 뭐 진보 정부든 뭐 모두 통틀어서 있는 그런 전격성의 사례였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오히려 이렇게 좀 긴장이 높아지는 순간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실제로 정세를 놓고 보면 북쪽에서도 네. 그 아직은 뭐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국경을 개방하고 네. 민간인들의 교류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예. 또 국제기구가 들어오는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되면 민간 차원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남쪽한테도 부분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네. 그래서 민간의 어떤 교류, 또 국제기구의 교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부 간의 어떤 그 대화로 나갈 수 있는 네. 이런 그 가능성 이런 창구를 닫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뭐 그런 일들은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좀 앞장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반면에 아무리 그 주제가 비군사적인 주제지만 이슈지만 대북 인권 문제를 가지고 대결적인 그 네. 정책으로 일관하면 그건 통일부의 역할을 지극히 축소시켜서 예. 통일부가 아니라 대북 인권 국으로 스스로 전락하는 대북 인권국. 예. 행위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런 걸로만 집착하지 말고 통일부 본연의 어떤 그 역할, 네. 평화를 만들고 또 이거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통일부의 그 존립 이유가 없잖아요. 뭐 외교부로 흡수되든지 아니면 사실 대북 인권 이런 것들도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 통일부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탈북 지원 이런 것들도 예. 행안부로 예. 옮겨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통일부의 존립 이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통일부는 우리의 분단이 해소되고 네. 또 분단이 해소된 이후에도 내용적으로 질적인 통합을 이룰 때까지 상당 기간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네. 헌법 정신 또 민족사적인 어떤 그 정당성 이런 것들이 부여된 정부 내에 몇 안 되는 어쩌면 유일한 그런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그 본연의 사명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본래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되게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으로 통일부를 네. 바라보고 있어요. 예. 가끔 화가 나면 네.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큼 안 하고 애정을 갖고 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요즘 좀 많이 답답하네요. 예. 근데 김용호 장관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뭐 사실 그 통일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사실상 극우 유튜버의 시각으로 남북 관계를 대립적 갈등으로 보고 있고 끊임없이 이제 대결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그 의원님의 시각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 그런 근데 생각이 통일부 장관은 역사적인 긴 안목 속에서 네. 자기 재임 기간 중에 특별한 성과가 없더라도 네. 그런 긴 안목 속에서 장기적인 어떤 토대나 기반을 구축하고 조성하는데 자기를 그 헌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장면에서는 되게 아쉬워요. 뭐 대북 인권 특사, 대북 인권 국장 뭐 이런 정도로 자기 역할을 좀 한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무슨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게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전임 장관으로서 현재 장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지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점잖은 얘기는 뭐 해야 할 것 같네요. 워낙 점잖은 의원님이라서 더 세게 얘기는 안 하시고 그 정도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김용호 장관이 이 정도 얘기하면. 그리고 네. 그 장기적인 어떤 통일 기반의 조성 여건을 네. 만드는 거다. 뭐 네. 대북 인권 그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왜 그것만 해요? 예. 그렇죠. 왜 그것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통일부가 해야 할 전반적인 역할, 그 중에서 특히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서 또 대화 협상을 주도해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러건 통일부는 그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끊임없이 주도하고 제가 장관 될 때 되게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때 전직 장관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양반은 문을 열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문을 열라고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네. 문을 잠글라고 이렇게 망치로 못질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 다들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앞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확성기 재개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다. 이제 오물풍선 아니고 새로운 게 올 것 같은 어떤 그런
위기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이 뭘 취할까요? 뭐 앞서 과거에 뭐 민간인 지역이나 아니면은 네. 그 우리 그 군사 지역 이런데 그 뭐 이른바 원잡 타격 뭐 예.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예상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정부가 군사적 대비는 뭐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군사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뭐 그러나 저는 그런 거 이전의 상황에서 서로가 멈출 수 있는 예. 이런 대화를 통한 어떤 협상, 뭐 대화 협상을 통한 어떤 그 평화적 노력 이런 것들을 뭐 먼저 선행하는 게 뭐 네.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그 총알이나 포탄이 날아오지 않도록 네. 노력하는 게 저는 뭐 지금 시점에 무조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연평도에도 지금 꽃게철이라서 원래는 뭐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많이 보여야 될 타이밍인데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는 어떤 위험의 시그널 같은 거를 접경 지역 주민들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문제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평화적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정부는 그런 태도는 아니니까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는 그 탄성들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뭐 백령도나 이렇게 서해 오도를 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평화가 그런 정도의 평화라도 있었던 시절이 네. 저 서해 오도의 주민들 어민들한테는 네. 더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과거에 대북 전단이 이렇게 살포되던 시기에 뭐 제가 장관할 때도 네. 이렇게 접경 지역들을 다녀보고 그랬습니다만 거기 가면은 우리 당이 한 번도 지자체장이나 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았던 지역조차에서도 네. 이른바 이야기하는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는 예. 이런 자생단체 이런 데에서 예. 정말 안보단체조차도 예. 대북 전단 자제하라는 이런 프랭카드가 내걸리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접경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런 긴장이 얼마나 생존의 문제하고 생업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뭐 잘 알 수 있는 그런 예. 사례들이죠. 예. 그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네. 그런 심정, 정서, 의지 이런 걸 정부가 잘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추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네. 이런 과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결단하면 네. 설사 북에서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우리 주민들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힘에 의한 평화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도 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그냥 예. 오직 힘에 의한 평화 즉 강끝 예, 뭐 즉각끝. 예.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북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그럼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냐 이런 그렇습니다. 그 비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정부가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전격성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간에는 항상 이제 전격성이라는 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측에 대화 제의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납시다라고 할까요? 저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럴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네. 저는 북이 한 번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격렬한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있던 시절에도 예. 그런 대통령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제안, 네. 제의가 이루어지면 네. 사실 그런 것이 발단이 돼서 남북 간에는
대화를 통한 접근 해결, 예. 또 문제 해결의 예. 과정들 이런 것들이 시작됐으니까요. 예. 그러면 뭐 전격적으로 지금 뭐 순방 오늘 떠났는데요. 그 중앙아시아 순방 오늘 떠났는데 거기에서 뭐 남북 대화 합시다라고 제안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또 뭐 그 즉흥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한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네.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깊게 심사숙고하고 이게 그 정세 관리 차원에서도 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실제로 네. 역사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면 헌법적인 차원에서 평화 통일의 의무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 정부에는 있는 것인 만큼 지금쯤은 네. 8.15를 앞두면서 깊게 검토해보고 제안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8.15 정상회담 같은 거를 추진하는 발표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정세상. 저는 뭐 8.15라는 것이 주는 네. 우리 민족사의 또 남북 간의 중요한 의미, 상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앞두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정상 차원에서도 좋고 그게 안 되면 특사 차원에서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백악관의 군축 담당 선임국장이 군축협회 그 연례 회의에 나와서 북중러는 사실상 핵무기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다양화하고 있다. 군축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만약에 그 미국이 또 이렇게 해서 핵과 관련된 배치 능력을 높이게 된다면 러시아는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거다. 또 그 안에 뭐 생화학전도 포함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과 미국이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핵협의 그룹 NCG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유사시 핵협의 절차,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 대북 그 확장 억제 관련된 어떤 사항들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 논의 중이다. 아마도 오물풍선 그다음에 확성기 재개 이런 것과 연관돼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대화를 통한 협상 뭐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직간끝 관점에서 지금 그 긴장을 높이는 군축이 아니라 국방 이제 그 군사력을 좀 확충하는 방향으로의 논의를 네. 진전시키고 있는 것,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컨대 그 대북전단대 네. 오물풍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에서 이게 총 대 총, 예. 그 뭐 포탄 대 포탄 예.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넘어서 핵 대 핵의 그렇습니다. 문제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간다는 거는 예. 정말 대단히 위험한 예. 이런 발상 아니겠어요?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네. 미국의 핵을 통해서 뭐 네. 해국산, 뭐 네. 핵 확장 억제 예. 뭐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 건데 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거는 핵 대 핵의 대결 구도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북의 핵 대 남의 뭐 다른 어떤 것을 네. 통해서 비대칭 군축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설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마당에 핵 대 핵의 문제로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은 네.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네. 재앙 덩어리를 우리 스스로가 품고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발상은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막 이러다가 우리 지금 뭐 한반도 평화의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고 경우에 따라서 뭐 서해 그쪽에서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진전되고 있다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빨리 열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안 하겠다는 거죠? 상임위를.
제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이제 네. 원내대표가 오후에 의원총회가 열리면 거기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지만 네. 상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꼭 그 가져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 안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진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네. 조금 모렴치하고 뭐 그런 태도라고 생각해요. 예. 뭐 안면 몰수하고 예. 무조건 자기들의 이익은 지킨다 뭐 이런 건데 예. 그만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예. 궁지에 몰려서 네. 얼마만큼 자기들이 그 수세에 몰렸는가 이런 예. 것들을 뭐 반면 교사하고 있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예. 스스로 뭐 고백하고 입증하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렇군요. 네, 하여간 지금 뭐 따져보고 뭐 국방위, 그 다음에 뭐 외통위, 그리고 정보위, 뭐 최소한 3개 정도는 좀 가동을 해서 북한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내실 있는 좀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우선 그렇게 하려면 예. 상임위원장부터 선출을 해야죠. 오늘 선출하는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상임위원장부터 선출하고 네. 상임위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네. 뭐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구성이 완료되기 시작하면 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 국회에서 뭐 긴급 현안 질의 같은 것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예. 정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정부는 뭐 국회 못 온다 그러면 정말 못난 정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모자란 정부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니까요. 예, 이제 정말 모자란 정부기 때문에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찌질해지는 거죠. 찌질한 정부다. 예, 그렇죠. 이 그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 좀- 현안을 질의하고 또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네, 국민의힘을 핑계로 해서 정부가 국회 안 온다? 예, 그건 정부가 없는 거죠. 그건. 정부가 무정부 상태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정부가 없으니까 예. 국회에서 정부를 불러도 안 예. 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윤석열 대통령이 떠났는데요. 지금 국내 현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최혜병 특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 이렇게 있는데 뭐 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적절한 시간인가 뭐 국빈 방문이긴 합니다만 뭐 가서 에너지 교류 뭐 이런 거를 한다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전직 관료, 특히 이제 내각을 책임지셨던 분의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이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해진 것이긴 합니다. 예, 국가 간의 뭐 특히 외교적인 그 과정에서 약속된 것은 웬만하면 네, 지키는 게 바람직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면 뭐 그런 측면에서 국무총리도 있고 관계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상 외교를 진행시키는 거는 그렇게 뭐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문제는 이렇게 그 외교 순방을 나가면서 네, 지금 긴장이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예, 어떤 방침과 태도로 그 지침을 주고 혹은 예. 또 외교 순방길에서도 상황을 점검하고 예. 있느냐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계속 대결 대 대결을 부추기는 형태로 네, 정말 그 대결 대 대결을 부추겨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긴장만 초긴장 상태로 높아지는 이런 그 악순환을 그 방치하는 네. 이런 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네, 제가 뭐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대화나 협상을 통한 해결 네. 이런 과정들을 외면하고 사실상 아무 해결 해결에 뭐 답이 될 수 없는 예. 이런 과정을 가지고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건 또 다른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기만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해외 순방 갈 땐가? 예, 이렇게 막 초긴장 상태에 있고 국내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왜 갈까?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많은 국민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의 이게 초긴장 상태가 계속 나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가 극단적으로 갈라지면서 생긴 초래된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라도 해놨더라면 오늘의 이 정도까지의 초극단 상태는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시 현직 장관이셨는데요. 요거 좀 해결해 놓고 나오시지. 예? 그냥 나오셨습니까? 저는 뭐 당시에 그 현직 장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 개성공단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 그 뒤에 아주 그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뭐 수습하고 회복해야 되는 이런 네. 차원에서 들어갔었는데 네. 또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네. 그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 하진 못했습니다. 뭐 사람들은 사고를 치지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차라리 사고를 치지 그랬어. 사고를 쳤어도 또 다른 측면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북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저로서도 그 시점에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점에 있는 평화 네. 그런 정도를 지켜내고 남북 간에 끊어졌던 그 연락선, 통신선 네.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는 정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예. 2018년 예. 그러니까 4.27 판문점, 예. 또 9.19 평양, 예. 또 6월 그 싱가포르 예. 뭐 이런 그 평화의 어떤 절정기 때 네. 그때 네가 장관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전직 장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실례일 수 있지만 네. 나라면 네. 금강산 관광은 즉시 재개하고 또 개성공단에서 비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공장 네. 이런 것은 가동하는 예. 이런 조치로는 들어갔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라도 했으면 네. 설사 북미 관계가 그렇게 깨졌다 하더라도 네. 하노이에서 깨졌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그런 수준에서 그렇죠. 더 지속되거나 발전 예.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다만 이제 그때 그런 것을 문재인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못한 것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그 구석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미 관계가 빠르게 네. 진전되고 있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 회담을 넘어서 하노이 회담에서 실제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네.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조금 이렇게 늦추더라도 북미 관계에서 결실을 맺는다면 네. 북미 관계가 결실을 맺고 나면 남북 관계는 다시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깊은 수준에서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북미 관계의 개선에 결실을 맺는 쪽으로 조금 더 외교적 노력을 집중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전혀 설득력 없는 그런 뭐 정책적 태도는 뭐 아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일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직 장관이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는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네. 그런 마음들은 맞습니다. 좀 뭐 내비쳤으니까요. 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였다면 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성공단에서 비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네. 공장 가동은 재개하고 예. 그런 남북 관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예. 그 철도 협력이라든가 도로 예. 협력을 조금 더 예. 진도를 나가는 쪽으로 네. 끌고 갔을 거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사실상 평화의 절정기 다시는 그런 시기가
안 오는 것은 아닌가? 다시 또 올 수 올까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근데 이미 왜냐하면 북한의 조치들이 이 철도의 경우에 막 못도 다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뭐 개성은 거의 뭐 그 초토화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뭐 DMZ 안에서의 어떤 그 9.19 군사 합의를 이제 그 효력 정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 사실상 지금은 언제로 돌아갔다고 봐야 됩니까? 남북 관계가 확실히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는 확실히 돌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회복될 수 있냐? 회복 불가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도에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쓰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은 이제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돼버렸고 사실상 뭐 대남 사업하고 있는 통전부 같은 거다 해산시켜 버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남북 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한 간의 어떤 특수한 사이 이런 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뭐 되게 미시적인 이야기지만 네. 북쪽의 통전부가 대남 공작 뭐 공작. 이런 측면의 전담 기구였기 때문에 네. 통전부가 그런 역할이 좀 축소되는 거는 미래에 다시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그럴 때 꼭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러나 남북 관계 전체를 네. 두 개의 국가 예. 그것도 교전 중인 적대 국가로 예. 규정하는 이런 것들은 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에서 네. 두 개의 정부가 실체적으로 존재해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하나의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 이 규정도 우리가 동시에 가져왔던 건데요. 네. 이른바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라든가 뭐 그 속에 있었던 불가침 선언, 교류 협력에 대한 뭐 규정 같은 것들, 예. 뭐 합의 같은 것들은 다 그런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뭐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것들도 그런 그 정신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 명시적으로 여기까지는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의 실체성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것들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만 네. 경향적으로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런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 하나의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백지화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거는 북도 만약에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또 우리 정부는 그 하나의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 이 규정을 네. 여전히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 네. 또 불가침 선언 뭐 교류 협력의 뭐 정신 뭐 또 비핵화 공동 선언의 정신에 기초해서 이후에 다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적어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썼던 네. 6.15 선언이나 14 공동 성명 같은 뭐 이런 데에 근거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런 4.27이나 9.19 네.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면 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이 우리 정부도 그냥 서로 맞장구 치듯이 그래 그럼 우리도 두 개의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야.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최악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악이다. 그러니까 한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쪽이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대화하자. 네. 그리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했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더 지혜롭고 현명한 거고. 네. 그 남북 관계는 뭐 아까 제가 전격성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장기성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우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네.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어야 되고 그 전략적인 어떤 인내의 과정들은 두 국가를
적대적인 두 개 교정 중인 두 개의 네. 적대적 국가 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그 하나의 통일로 나아가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 네. 이것을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예. 이런 정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아주 끈질기게 네. 끝까지 예. 최후의 순간까지 예. 우리는 하나의 통일로 나아가는 예.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다. 예. 뭐 이런 정신들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되고 특히 사실 이제 뭐 예, 평화공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실 앞서도 제가 이제 유월항쟁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기점이 됐던 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아니겠습니까? 뭐 탁친이 억하고 죽었. 이게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슈는 최혜병 관련된 사건의 어떤 진실규명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그 대통령과 정부의 개입이 사실상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실제 이 이슈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꽤 농후하다 이래 보여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네. 예를 들면은 박종철 고문치사가 있었던 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최상병의 의문의 죽음 이런 것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단지 그 죽음 젊은이의 죽음이 있었다 네. 이런 것의 문제를 넘어서요. 예. 이것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과정에 정부의 못된 개입이 있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권의 운명이 예.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네. 이런 과정이 되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네. 분노의 표출이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이 최상병의 죽음을 둘러싸고 네. 그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축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과정에 대통령을 비롯한 네. 이 정부 고위층들의 개입이 있었다면 예. 그거는 이 정부가 최악의 순간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그 발단이 된다. 뭐 이렇게 당연히 봐야죠. 그리고 이게 흔히 시장에서 또 뭐 네. 골목에서 이야기하는 쌍팔년 이전도 아니고요. 아, 예, 예. 세계 최강의 민주주의 역량을 자랑하는 네. 2024년 오늘 예. 일어나는 현실이라면 그거는 우리 국민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87년에는 6월에 굉장히 뜨겁게 다들 거리로 뛰쳐나와서 투쟁을 했고 그래서 개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6년에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뜨거운 촛불혁명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좀 지쳐 계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물에 끓는 온도 정점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심리적 탄핵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심리적 탄핵. 이게 뭐 예. 그러니까 최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예. 은폐 의혹 이런 예. 것뿐만 아니라 예. 실제로 경제적으로 되게 무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예. 일반 국민과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21% 이렇게 네, 나오고 네. 있고 그거는 과거 김영삼 정권 때 IMF 때 있었던 수치고 네. 또 박근혜 정권 때는 태블릿 PC가 네. 나왔을 때 그런 수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정권의 끝에서나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심리적 탄핵이 시작된 것으로 저는 봐요. 예. 다만 이것이 이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 명백한 증거, 예. 근거 이런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제도적인 또 정치적인 절차 네.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때는 정치적 제도적인 절차를 통한 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니까 거리에서의 항쟁으로 했던 것이고 네. 또
16년과 17년의 촛불 시민 혁명의 과정들을 통해서 네. 이게 항쟁이 있더라도 제도와 정치를 통한 문제 해결 네. 이런 것 그런 어떤 의미에서 성숙한 문제 해결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해지면 그런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그 성숙한 시민 의식 이런 것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부가 뭉개버리고 네, 네. 탄압으로 오히려 역공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뭐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당연히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예. 그것이 6월 항쟁의 정신이었고 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촛불 시민 항쟁 때도 그걸 예. 지켜보았던 거지. 예. 그걸 뭐 겁이 많아서 그거를 멈춘 거는 아니었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들을 정부가 착각하지 않고 특히 권력자들이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한 21%까지 추락을 하면 대통령이 먼저 이제 손을 내밀어서 물론 이제 지난번에 그 24%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서 뭐 영수회담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석유 발표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이제 순방을 떠났는데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제 31.5% 9주 연속 30%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을 끝낸 것 같다, 탄핵 상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지만 대통령은 태도를 바꿀 것 같지가 않아서 뭐 거부권 행사를 계속하는 것도 그렇고요. 뭔가 이제 개헌을 통한 새로운 조치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논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 산술적으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때 그것을 다시 의결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그러니까요. 쉽지 않겠죠. 도돌이표처럼 계속 이렇게 어떻게 예. 보면 180석 때보다는 네. 192석이니까 8표만 더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우선 그 대중적인 압박 네.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예.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을 더 치열하게 하면서 그래도 좀 재의결하는 정부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3분의 2 재의결해서 네. 좀 통과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 그러면서 만약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정세는 경랑으로 예. 그 휘말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급속하게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네. 마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가 민심에 귀 기울이고 네. 진정한 의미에서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전국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건 그냥 단지 야당의 얘기를 넘어서 네. 민심이 반영된 국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국회와 행정부 간의 정상적인 어떤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 네. 이런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이 실천되는 네. 이런 과정으로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 너무 불행한 사태가 올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그런 일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59분이라서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지금 당원 당규 개정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연임과 관련해서 그 소위 얘기하는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이 안 된다. 차라리 연임을 그러니까 대표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아니면 불출마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내에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이 전체적으로 뭐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네, 있잖아요. 네, 당원들의 권리, 주권 이런 것들이 뭐 증대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과 동시에 또 대의민주주의 의원들 간의 합의라든가 네. 국회에서의 어떤 예. 대화와 합의 과정들 예. 이런 것들의 작동 그런 원리의 작동 이런 것들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른바 당 대표의 어떤 연임과 관련한 네.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까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그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네. 좀 판단할 문제들이 있어 보여요. 뭐 어떻게 조항이 바뀌더라도 본인이 연임하지 않으면 예. 뭐 위인 설관했다는 명심 뭐 당규 개정이라는 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네. 또 뭐 설사 그런 조항을 좀 빼놓고 네. 그 당원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을 놓고 당원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연임하면 네. 연임하고 뭐 연임하는 것 자체로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뭐 이슈들이 제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연임하는지 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뭐 중요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스스로의 판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당원의 주권을 조금 더 확대하는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거 일변도로만 가지 않고 당이 네네. 대의민주주의나 의원들의 합의 그런 측면에서는 또 국회에서의 합의나 대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 양자의 어떤 네. 그 균형을 어떻게 취해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흔히 민주주의 제3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네네. 수기민주주의, 예. 시민민주주의 예. 이런 과정으로 당원과 의원들이 더 성숙하게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최상의 네. 최선의 그런 합의들, 네. 뭐 균형들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60항쟁 37주기에 예, 전직 전대협 의장 기자 5선 국회의원이 되신 이은영 의원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최후의 투쟁이 시작됐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네. 네. 그걸 넘어서 네. 또 하나만 더 보태면 예. 민주에서 평화 통일로 예.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또 시민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희망도 품어봅니다. 예. 현장에서 자주 뵙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